이번에 이 책을 낸 도서출판 말의 최진섭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글도 썼고 그래서 저자로 참여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필자분들끼리 가볍게 식사 자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김희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책 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어딨냐고 막 호통을 치셔가지고 예, 좋은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서평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서문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그 면면을 제가 고은광 선생님부터 비롯해서 우리 오늘 와보니까 정현 선생님이나 또 우리 최 선생님, 우리 말지에서 오랫동안 기자했던 이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놓고 이렇게 엄청난 책을 쓰시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역사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이 제국의 거짓말과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이라는 이 오늘 서평회는 제 생각에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책에 있는 이따가 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래도 평생을 여기 와 계신 분들 정도를 보면 일을 하는 데서 내가 무엇이 목적이다. 그리고 어디에 가치해 뒀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인간이 목적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그건데 그 존엄을 이 한 여성이 그냥 까부시는 이야기를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든 지금 현재 다 살아계시든 그분들에 대한 존엄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지성인의 실천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잘 읽지도 않았지만 너무너무 분노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아까 우리 최진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한 분 한 분 뵈니까 다 오실 만한 분들이 다 꼭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역사 현장에 있다는 것이 꼭 길가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 오늘 고은광 선생님 쓴 책에서도 조금 아까 본인 보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고발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발 시대에 누가 용감하게 고발하느냐, 그리고 그 고발을 듣고 누가 또 분노하고 그 분노에 대해서 누가 또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최소한 본인이 최고학부를 나오고 저는 최고학부를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지만 지성인이라는 책임을 시대에서 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출발은 미인달지 할지마다 창대할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특히 발제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특별히 최진호 선생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납니다. 함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2013년 9월 달에 제가 이 책에 서평을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책 소개가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책을 서평을 부탁받고 그냥 뭐 남들이 이렇게 말한다더라 그것만 듣고 그냥 원고지 한 20매로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용적으로 이제 그래 도대체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그런 독해를 채택하고 있어서 법령을 해석하는 것, 형사 사건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사례를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기 이무대로 우리가 경강배라고 하면은 딱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지루하지만 그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들을 반박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유화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가 법적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박유화 선생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남성 법학자다 그래가지고 저를 남성이다라는 걸로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놀랍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유화 선생 기본적인 이야기 스토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업자가 했던 일이고 그 업자하고 그 손발이 맞은 조선의 가난한 아버지 오라비들이 딸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형태로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공창제로 엮고 그리고 이제 업자들이 이속 때문에 그런 군대를 상대로 그런 매춘업을 국제적으로 벌였다라는 식으로 대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창제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국가 책임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추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공창제를 말하는 것이 공창제를 가지고 식민지 시대에 그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군대에 봉사하는 이른바 군사의 물품으로서 유한소를 설치하고 유한부를 동원했다. 이게 이제 약간 어찌 되었든 간에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좀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책에 그 책에 이제 제 글에 보면은 이제 유한소 지도를 한번 그 페이지로 354쪽 정도에 보면은 동북아 역사재단이 작성한 유한소 지도를 했습니다. 이건 일본 최전선인데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359쪽은 그 윤명숙 선생의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지도인데 이게 일본 군대의 지시 그리고 그러니까 사령부의 지시, 일본 군부의 지시, 그리고 총독부의 지시, 그리고 조선군 사령부의 업자의 모집, 그리고 그 업자에 의한 유한부의 동원, 이것이 아주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조직된 국가범죄 형태를 전형적으로 갖추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외교적으로 패배하고 사태가 아주 망가지는 형태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다면 그 소녀상의 평화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소녀가 아니었는데 막 소녀라고만 주장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증언 자료집에 나타난 희생자들은 대부분 10대였다라는 것만 우리가 명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100억 원을 가지고 털어버릴 일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것이 또 현명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우리 당국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여성들과 함께 여성 동학 다큐 소설을 13권을 쓰면서 하여튼 동학만 뭐 한 1년 가까이 파고들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수은이 여러 차례 제자들한테 말한 것이 개 같은 일본을 조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경전에 동경대전에 여러 차례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일본은 1880년대 후반에 연발총, 세계적 수준의 연발총을 자체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 있지 못한 20만 불의 조선 전역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의 넓이, 깊이, 폭, 바다의 깊이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그 국제법을 다 알고 있었고요. 또 전선을 벌써 1885년에 현해탄 해저 케이블로 해가지고 부산에 전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미 1800년대 말에 그 완벽한 조선 반도를 건너서 그 만주 대륙, 중국 대륙을 삼킬 준비를 19세기 말에 이미 다 끝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학군을 석 달 만에 5만 내지 6만 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5만 명 가까운 동학도들을 다 죽인 이후에 반도를 식민 강점하고 그리고 내쳐 이제 대륙으로 나가서 1945년에 패전까지 2천만을 죽였다는 것이 일본 학자 이야기고 3,500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다른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 부부가 쓴 그 야마시타 골드라고 하는 책을 쓴 그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명을 살상한 이유는 대동아 공영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왔지만 함께 잘 살려고 하는 아시아 사람들이 뭉쳐서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목표는 약탈 전쟁이었어요. 그 골든 릴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와 문화재들을 약탈해 가지고 필리핀에 165군데에 굴을 파고 묻어놨다가 마지막 날 패전이 가까워오기 전에 토굴 설계자들을 지하에 몰아넣고 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생매장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 일본은 180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 오로지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 그리고 그 동원되는 그 300만의 군인들은 뭐 자유와 평화 뭐 이런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는 성놀이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성놀이개를 뭐 일본에서 조달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그러니까 식민지를 아시아에서 25, 6개 국가를 식민 강점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들을 다 이제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을 데려다가 놀이개로 던졌던 것이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불거진 것이지만 그것 외에도 일본은 반세기 가까이 짐승과 같은 행위들을 3천만, 2천만에서 3,4천만을 죽이면서 짐승과 같은 행위들을 했죠. 뭐 731 마루타 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징 그 대학살 뭐 6주 동안에 30만 명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일부의 사실이다. 그래서 박유하가 얘기하듯이 15살 아니고 25살이었다. 아니면 일본 병사가 아니라 포주가 그랬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했던 반세기가량 했던 그 엄청난 그 처절한 잔인한 짓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 책에서 썼습니다. 박유하는 그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졸한 짓이죠. 우리는 아시아는 다시 일본이 했던 그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은 미국에서 바라보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현황과 과제 이렇게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시민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의 노력이 쌓인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수요 시위라든가 또 2000년도에 도쿄에서 여러 나라가 다 모여서 일왕 히로히토를 유죄 판결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법정에서 일본 국가를 상대로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소송이 제소됐었어요. 또 미국 의회에서, 미국 연방의회에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그런 결의안이 또 2007년도에 통과되고 나서 유럽이나 또 다른 나라,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의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죠. 근데 우리 피해자들이 바라는 거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독일이 유대인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사죄했듯이. 그런데 12월 28일 날 갑자기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결을 했으니까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으니까 앞으로는 일본이 사과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우리 정부 스스로 이렇게 한 거는 굉장한 자충수를 둔 거라고 봅니다. 2000년도에 우리 피해자들이 다 살아계실 때 맨 오른쪽에 계신 황금주 할머니를 대표 원고로 해서 15명의 원고가 계셨고요. 이거는 집단소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송이었는데, 정말 할머니들이 이때 이제 미 국무부 앞에서 소송을 제소하는 날 이렇게 절규를 하는데, 그 절규하는 모습이 얼마나 절절하신지 아직도 제가 이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황금주 할머니가 대표 원고로 미국의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표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이제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홀로코스트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베리 피셔 변호사가 여러 해 동안 이 소송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있어서 일본이 이 소송을 반대하고 뭐 방해하고 이러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짐작하는 바였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미 국무부였어요. 미 국무부가 미국 법정에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굉장히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피해자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국 법정에서 다루어는 안 된다라고 재판부까지 와서 굉장히 집요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1년도에 그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트레이드 센터. 그러고 나서 미국에 전혀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캘리포니아까지 뭐 변호사들이 미 국무부 변호사들이 날아와서 재판부를 설득해가지고 이 소송을 기각되게 만드는 그런 미 국무부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책임을 우리가 거론하지 않고는 이 문제의 전체 픽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한미일 군사동맹이 그러니까 본격화되면서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미국이 종용을 했고 또 우리 한국 정부가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좀 역설적이지만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야만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를 우리가 항상 그 판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미국과 일본의 어떤 공조를 깨트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예 중에 하나로 2005년도에 고이즈미 수상일 때 일본이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계 또 한국계 그런 시민단체들이 다 연대를 해가지고 세계 여론을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 없는 일본이 과연 세계 지도국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걸로 인터넷 서명을 해가지고요. 인터넷 서명의 첫 목표는 한 100만 명 정도였는데 전 세계가 너무나 공감하는 이슈이다 보니까는 한 달 반 만에 한 4천만이 넘는 서명이 거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5개국 대표가 코피하는 사무총장실에 갖다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숫자가 인터넷 서명에 참여를 하니까 그런 일이 세계 역사상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여론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에 전화해가지고 이번에는 세계 여론이 너무 나빠서 안 되겠다고 그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일 공조를 우리가 이렇게 깨트릴 수 있는 어떤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뉴스가 될 때는 그거를 잡아가지고 막 전 세계들이 결집해서 시민 운동으로 이거를 해나가야 되고요. 이건 이제 2007년에 미국 결의안 이때 미 하원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분이 홀로코스트 피해자이셨어요, 본인이.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일본의 방해에도 로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고요. 이러고 나서 2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렌데일에 이런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일본이 이제 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지방법원에서 이제 항소법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6월 9일 날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피셔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기로 됐고요. 시간이 얼마 없죠. 예, 하여튼 남북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국제무대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남북 공조가 가능한 굉장히 드물고 아주 귀한 이슈인데 이걸 우리 정부 스스로 이게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해버림으로써 남북 공조의 기회도 스스로 차단하고만 이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28일에 한일 합의는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을 위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한일 합의를 넘어서는 아주 다각적인 그런 세계 정세를 판단하는 또 세계 여러 시민 세력과 연대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찰나의 기억이 과연 그것이 곧 역사인가? 라는 그런 글을 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식인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어야 하는가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 글을 부탁받았을 때는 원래 제 전공이 역사 쪽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학 박사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적인 측면,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든가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글을 쓰려고 했던 생각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글보다는 정말 쓰고 싶었던 그 역사와 기억의 관계 저 스스로도 대학에서 역사와 국제정치를 가르치면서 그걸 정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마침 의도는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이 주제로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 대한 소개 자체보다는 그 오늘 대학생들과 오늘 제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떤 한 여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한 여학생이 이러더라고요. 동지적 관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비판하진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마지막쯤에 그 여학생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동지는 평등한 관계에서만 동지가 나오는 것이지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동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기 발언을 취소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고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숙제가 아닌 숙제, 즉 숙제 검사하는 숙제를 학생들한테 내줬어요. 오늘 이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이 동영상 짧은 애니메이션을 좀 보고 이렇게 논의를 시작했는데 옆에 앞에 있는 요 어린이보다 조금 더 어린 이제 곧 3살 된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빠로서 저도 숙제를 내줬습니다. 학생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 혹은 조카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 아빠, 저 언니는 왜 앉아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전공한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언니가, 저 누나가 왜 저기에 저렇게 앉아 있는가 정도는 이 수업을 들은 학생으로서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숙제를 내주고 오늘 수업을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숙제를 내주냐면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압니다. 비판적 의식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동영상 보는 것 자체도 물론 졸지 않고 봐준 것 자체가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가 불편해요? 뭐가 문제예요?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숙제를 낸 겁니다. 저 언니, 저 오빠는 왜 저기에 앉아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아직 뭐 결혼도 안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숙제는 아니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제 한번 마주쳐야 될 그런 숙제를 제가 오늘 내줬다는데 좀 저 나름대로 좀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녀상이 본의 아니게 이제 박유아 씨가 이제 소녀상을 많이 걸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한복을 입어야 되냐, 왜 소녀여야 되냐, 왜 머리를 이렇게 단발로 해야 되냐. 뭐 이게 그 소녀상은 뭐 순교를 얘기하는데 순교를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일이 뭐 이렇게 뭐 대답해 주기 전에 뭐 사실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물어봐 주지도 않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앞전에 이제 미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유아 씨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 저하고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녀상은 굉장히 폭력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녀상은 굉장히 순진하고 순결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거고 가해자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기 때문에 그 순결한 소녀상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참 너무 이제 논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본인도 잘 모르는 거 하는 건지 근데 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어법이 저렇구나 항상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소녀상 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정치 외교학과 대학생들하고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왜 한일 외교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불편하게 이렇게 세워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불편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뭐 1초도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사죄하고 반성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너희들은 불편해질 것이고 할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다 돌아가셨을 적에는 그때 사과와 반성은 더 이상 인정이 안 되는 거다. 할머님들이 살아 계실 적 그때까지가 시효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든가 소녀상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라요. 거의 모르고 그냥 언론이 너무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평화 운동가 활동가들은 좀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일본 분들을 많이 이렇게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꼭 우리나라의 뭐 종편 같은 그런 식에 대한 언론 미디어만 있어가지고 그들과 계속 접촉을 해야지 그쪽의 평화 세력과 우리의 평화 활동가들이 같이 연대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성녀상업 대학생들과 함께한 2박 3일 부분을 쓴 장무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손자 작가님이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에피소드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겨울 최고의 한파가 밀어닥쳤던 그 2박 3일을 학생 그 소녀상 지킴들과 같이 2박 3일을 자면서 보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소녀상 지킴이들의 투쟁을 보고 나서 이 정도의 비타협적 투쟁이 일어난 걸 보는 게 참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종북공세가 굉장히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종북공세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나서 그런 뭐 종북이라 부른지 뭔지 상관없다. 우리는 한일 합의 무효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조로 학생들이 여기서도 그래서도 밝혔다시피 천막 설치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겪고 뭐 그런 과정 그리고 여기서는 쓰지 않았지만 그 시민들이 뭐 병에 든 음료수나 차가운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 그게 미처 학생들이 다 먹고 식어 가지고 그 뒤쪽에 쌓아 놓는 게 거의 한 푸대 두 푸대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 보고 응원하고 참여하는 걸 보고 굉장히 그런 비타협적 투쟁을 시민 차원에서 학생 차원에서 해본 것도 참 오래간만이고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공감대를 굳이 아무것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종북공세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들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일 합의 무효를 전면에 걸고 추진하는 추진 주체가 어떻게 보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너무나 당연해서 물과 공기 같은 주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쉬운 말로 한일 합의 무효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 뭐 이런 뭐 형태든지 뭐 어떤 형태로라도 그런 추진 주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감명이 깊었던 건 그 비타협적 투쟁을 펼친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선배들로부터 그런 배경 지식과 배경 실천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학습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 단위별로 학생들이 선배들로부터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번 20대 국회에서 그런 최소한 한일 합의 무효에 대한 결의안이라도 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가 자주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 사실 한일 합의 무효에 대한 무효 문구를 들고 20대 국회에서 이거 제일 먼저 하겠다고
인증샷을 찍은 국회의원 후보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지금 많이 당선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실천과 행동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식민지 근대화론 위안부 편을 쓴 김수지라고 합니다. 그 원고 청탁을 받았고 제국의 위안부를 읽으면서 사실은 몇 번 못 쓴다고 도저히 이거를 읽을 수가 없다. 너무 제가 좀 비위가 강한 편인데도 정말 비위가 너무 거슬려서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텍스트를 오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를 비판하기 전에는 그 저자의 입장에 철저히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뭘 못 먹겠더라고요. 막 먹는 것마다 체하고 속이 막 니글거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4번, 5번도 넘게 읽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200쪽을 봐주시면요. 200쪽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 관계 사료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 사료집이 이제 여러 편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친일의 유형과 논리라고 해서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친일의 유형과 논리를 개발했는지에 대한 사료집이 참여정부 때 간행이 됐어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논리들을 정교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그 논리들이 어떻게 전파돼 나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식민지의 지식인들이 친일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행위로 생각하게 되는지 그 심리 상태나 머릿속 구조, 뇌 구조 상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많이 궁금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사 편수회 아시죠?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 통사를 처음에 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통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고려는 고려사고 조선은 조선왕조실록이고, 그러니까 전체 통사를 간행하면서 편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뭐 스다소키치나 이마니시 류나 뭐 여러 그 일본 학자들이 그 앞에다가 편찬 의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 놓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조선의 통사를 편찬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통사를 편찬해 놓지 않으면 조선의 민족들이 얼마나 천황폐하에 의해서 그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벗어나서 천황의 은혜로움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행복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걸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적어놓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중고를 배운 조선 그 통사, 그러니까 고대사부터 그 조선사까지 근대사까지를 죄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초중고를 배우면서 다녀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지금까지 배웠던 게 그 조선통사 그 앞에 딱 편찬 의도에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 박유하 씨가 딱 거기에 걸맞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사실 피해자 가해자가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고 피해국과 가해국이 너무나 분명한 사건인데 아까 그 김은성 작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의 지식인들은 이상하게 시소가 명백하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이분들은 자기들이 중간에 있는 게 합리적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기울어져 있는 시소에서 어디를 가야 그게 중간이 되는 거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맥락이 끊어진 상태에 존재하는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점에서 제국의 위안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책 옆에 이거를 비판하는 책을 같이 놓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아니, 그런 책이 나올 수
그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건 아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민사소송에서 무슨 국가 권력이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무슨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내고 그것을 엄밀한 법책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딱 내렸을 때 그 저자와 출판사가 한 행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교보문고에서 딱 봤는데 띠지를 딱 두르고 제가 외우진 못하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 시대 최고의 금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찬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당한 이 시대의 금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뭐 많은 장정일, 김규왕, 유시민 등등의 지식인들이 쫙 서명이 된 그 띠지에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자유주의 지식인사의 비판과 함께 이제 박유화를 비판하는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했는데 저는 뭐 이제 또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끊으면 표현의 자유라는 건 자기가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침탈을 당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그 약자라는 것은 몇십 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와 그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거리에서 싸운 분들을 명예를 훼손하고 농락해요. 희롱하고. 저는 제국의 위안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되는 건 희롱이라고 봐요. 글 쓴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어떻게 희롱하고 있는지 희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복받쳐서 저는 기획을 했고 근데 이렇게 많은 학술적인 것들이 뒷받침된 글이 실려가지고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급히 만들고 해서 그런 점에서 기획을 했다는 것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예, 박수 한번 치시고 여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책이 직접 박유화 비판 그런 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 저도 이제 이 문제에 오래 관심 갖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근데 제가 2011년, 12년 그때부터는 이제 이 문제를 그냥 완전히 접으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참여를 안 하는 형편이지만 사실 그 연구자라는 입장에서 지금도 이 문제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은 공부하는 단체들이 꽤 있긴 한데 이렇게 박유화를 책을 가지고 직접 비판하고 그런 모임은 연구자들이 공식적으로 한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고 그냥 여성 단체나 이제 오늘 이런 모임에 물론 여러분들도 다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연구를 하셔서 이 책을 내긴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연구를 오래도록 해서 나온 책인가에 대한 상당히 큰 회의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2000년 법정 이후에 아까 정현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이제 한미일 이런 관계에서 이 문제가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했고 제 솔직한 느낌으로는 그냥 단지 이 시점에서 박유화에 대한 반박이라는 문제일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다면 남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까 저기 장우식 선생님 말씀에 크게 동감하는 부분이 왜 근데도 지금도 그 제가 알기로는 6월 안에 그 일본이 제시한 10억 재단이 뜬 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장이 누가 될 거냐 후보도 2명, 3명이 거론되고 있는 이 형편에 사실은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어떤 움직임, 목소리 이런 게 없다는 그러니까 뭐 저부터
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라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글쎄요, 제가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스스로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한일 간에 비교해 볼 때에 저희가 일본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맞서서 그게 아니다 하고 제시하는 연구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기초가 약하다면 약한 형편에 두드러지게 거기에 대한 반 정치운동, 반 사회운동 이런 것이 아까 대학생들은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로서는 뭐 좀 안타깝다면 안타깝고요. 유감이라면 크게 유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횡설수설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렇게 책이 그래도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갑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단지 이런 양상들이 저는 이제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아할 뿐이에요. 처음에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보기엔 짜증나는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필요한 건데도 읽어보지를 못했고 근데 이제 대충 그 논지는 알죠. 논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 또 무슨 나름 이제 진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 성명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정말 소화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도 사실은 여기 와서 좀 샀는데 좀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신 것들을 잘 읽어보고 좀 공부를 더 하고 이제 그래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 시간에 제국의 위안부 책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도 사실 지금 제국의 변호인을 먼저 위주로 읽어서 제국의 위안부는 솔직히 많이는 읽지 못했지만 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뭐 자세히 이렇게 제가 뭐 막 지식이나 이렇게 뭐 부족한 점도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너무 진짜 읽으면서 그냥 느낀 게 진짜 딱 취사 선택을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진짜 중요한 부분을 너무 그렇게 뭐 간과하고 다 자기가 유리한 쪽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글을 쓴 게 좀 너무 억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 제가 저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은 자기도 설득을 당했다고 말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만하다고 느꼈어요. 크게 와닿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하고 정말 잘못된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뭐랄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일본 콘텐츠를 한국에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사실 이 일에 대해서 많이 몰랐어요. 모르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이랄까 뭔가 가슴에 한켠에 아리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최 대표님이 이런 책을 내고 싶은데 일본의 어떤 교수님의 논문을 싣고 싶은데 그걸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교수님하고 연락을 이제 메일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수님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유엔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걸 싣고 나서 지금은 한일 합의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본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그거는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책이 나올 건데 이걸 하면서 저 스스로가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몰랐고 그래서 사실 공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주신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많이 공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박유하 씨는 어떤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런 걸로 봤지만 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이거는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인류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그 독일 나치 이야기를 하면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아우슈비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그냥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러니까 여성 인권, 인류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위안부라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과 결합이 돼 버리니까 그런 문제로 간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뭐 미국 한미일 동맹 관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미국에서 좀 반대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인류의 문제, 여성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로 다가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미국과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기자라기보다는 한 여성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왔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하나같이 다 동감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 이게 지금 아까 학생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내일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한테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딸이거나 당신의 어머니의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일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정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당신의 일이라면 당신이 박유하 씨가 당신의 일이고 당신의 어머니가 이걸 그런 식의 어떤 피해를 봤다면 과연 당신이 이런 식으로 왜곡된 책을 쓸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해결점이 그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책을 써주신 여러 저자님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의식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이게 작은 시작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개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날이 아주 중요한 출발의 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유일한 국회의원 경력자가 김희선 회장님이신데 이 문제를 에 대한 그런 유의미한 정치적 메시지를 국회에서부터 내기 위한 그런 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좀 그 화해 치유 재단 검토한다 이런 게 뉴스가 떴잖아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내가 지금 듣고 같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랬는데 그게 뉴스가 난 게 무슨 한겨레나 경향신문 이런 데 나지 않았어요. 나지 않고 그냥 단지 연합뉴스에 그냥 떠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딱 그 제 답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이렇게 이것을 무슨 화해니 뭐 치유재단이다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무슨 지금 뭐 돈이 무슨 10억엔 예산을 지금 출연한다 일본 정부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 재단 명칭도 그렇지만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가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무슨 여가부나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고 또 특별히 무슨 뭐 TF팀도 꾸린다. 그래서 이것이 6월 중에 출범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면서 아니 그냥 치가 떨려요. 제가 지금 솔직히 제 심정, 제 상태가 내가 지금 사실은 띵 하고 지금 그 한 방 맞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이번에 저 국회는 제가 18대 19대 때 하는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이번에 들어온 국회가 특별히 청문회를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박근혜가 이번엔 그 거부한다. 이거는 어쩌면 거부를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야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야대가 되면은 거부했다 할지라도 제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히 정의와 의장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지금 셈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하고요. 그렇다면은 청문회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국회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국회에.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디서 음시적으로 이런 재단을 만들고 누가 뭐 하고 돈이 뭐 10억엔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을 국회에 저는 아까 조금 순식간에 든 생각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하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이 뉴스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반대한다든지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든지 하는 강한 문제제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걸 대안으로 하나 말씀을 올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박유화 개인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박유화 개인이 타겟이 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만연해 있는 이게 지금 만연 그 일환입니다. 이런 무슨 이런 단체를 만들겠다 하는 전체가 그거 하나 커다란 것이죠. 집단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셔서 이런 모임이 그런 것을 하나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 우리는 국회에서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이 떴더라. 그래서는 국회 안에 우리 세미나 참여자 일동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에서 이것을 당연히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런 사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일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나서질 않으면, 그리고 희생했더라도 저는 밟았기 때문에도 다시 일어난 겁니다. 밟았기 때문에 일어났지 아니면 또 국회의원을 해먹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내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그래도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나마라도 나에게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정신된 문제에 관심 가지고 또 이런 문제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감히 저 자신에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주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동학 소설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동학도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전봉준, 죽창 이렇게만 우리가 배워왔다가 수십 년 1세대들이 움직였던 게 수십 년이고, 그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개벽세상을 준비했던 진짜 한반도 역사상 굉장히 귀한 그 상남자 상여자들이었다. 그런데 일본군이 8,000명이 들어왔고 그중에 3,000명이 집중적으로 동학도들을 전멸시켜라, 진멸시켜라, 민나고로시 완전히 죽여라 이런 명령들을 받고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죽였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일본군이 와서 동학도들을 섬멸했다는 것을 아무데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들도 그 책임에 대해서 일본에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도들을 섬멸시킨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정치가가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명성황후를 그녀가 비록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군인이 뭐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들이 일본이 와서 남의 나라, 이웃나라 왕비를 죽이고 나서 어떠한 사과나 뭐 진상 규명도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 위안부는 물론이지만 강제 노역한 거, 3.1운동 때 수천 명 죽인 거, 관동 대진 때 수천 명 죽인 거, 그리고 결국은 분단의 원인도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는 것도 원인 알고 보면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의 식민 강점 이후에 그 일본이 벌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대신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진 이웃을 옆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독한 불이익을 받고 희생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자위대와 몰래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미일 군사 협정, 한미일 삼각동맹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북 문제가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되려는 그런 위기 상황을 지금 우리는 어쩌지 못하고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위안부가 어떤 그 포인트가 돼서 앞으로 그 친일 문제도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또는 그 과거의 그 동학도의 그 전멸부터 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일본은 그렇게 쉽게 불가역적이고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바보처럼 계속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배상도 요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밀려오는 이런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슬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나 사회 운동의 문제에서 다시 다 제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반격이 화해를 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다 청산되도록 우리가 가열차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까 김희선 의원 말대로 이 자리에서라도 어떤 결의문, 국회에 요구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유아라는 그런 지식인이 이런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 청산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역사 청산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제 시대 때 다 이렇게 일제의 그 식민 통치를 합리화해주고 이러한 전통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뭐 나치의 홀로코스트 예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홀로코스트 소송이라고 미국에서 걸어가지고 이거를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정과 합의를 통해 가지고요 70억 불의 합의금이 마련이 돼요. 근데 70억 불하고 지금 한일 합의에 한 800만 불하고 비교를 하면은 정말 이건 세계사에서 창피한 숫자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역사 문제는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위안부 문제나 이런 아시아의 피해도 아시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세계적인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국제 무대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더 설득적으로 세계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벌인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민간인을 막 성노예하고 이러한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이 한국이 먼저 사과하고 배상을 한다면은. 그럼 국제사회에서 더 한국의 입지가 강화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홀로코스트 문제가 이렇게 타결된 거는 여론의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정과 합의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되고 이렇게 우리가 숫자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위안부 문제를 포함돼서 한반도에 그 당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강제동원 이런 거는 남한 측 사학자는 한 650만, 북한 측 사학자는 한 850만까지 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저도 거기 너무 분노를 느껴서 예전에 이 운동에 뛰어들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나. 정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겨서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나. 그 나라를 빼앗긴 데에 대한 어떤 철저한 그 반성과 책임, 네,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식민지 과거사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젠더 폭력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홀로코스트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론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유태인 캠프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성폭력의 문제는 지금에서야 가시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에 의한 갖가지 이제 성폭력의 문제가 이제서야 유럽 여성학계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린 상당히 빨리 이 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었고 그 배경에는 한국의 여성운동의 힘이 있었다. 이제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운동과 여성운동의 그동안 젠더폭력, 그 다음에 이제 성차별 구조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봤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거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문제는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지금 이번에 아시아연대에 오신 분들과도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결국 한국의 운동을 보고 왔는데 지난 24년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결을 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외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한국의 시민,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끊임없이 해결을 요구하라고 했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유엔으로 갖고 나갔던 것,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결국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이것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또 이 계승의 문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성차별, 성폭력, 뭐 지금도 사실 그 강남역 사건 때문에 제가 좀 정신이 없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놀랍게도 그 길거리에서 자기 어린 시절부터 당한 성폭력 경험을 나누면서 거기에 레퍼런스로 귀향을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소녀상 얘기가 나오고 소녀상 앞에 가서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지금도 당할 수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이 구조, 차별적 구조를 생산하고 지지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일본이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윤종욱 쌤이나 사실은 김학순 할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폭력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다음에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폭력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 모두의 각성과 성찰을 원한다라는 것이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